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도는 오늘부터 홀롱바흐트, 롤랑바르트라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이 홀롱바흐트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소르본 형님이 예도에 또 가끔 발음을 또 교정해주고 그러거든요. 프랑스 철학 문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부터 이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20세기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아니라 문학가이자 기호학자이자 또 문화 해석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후기 구조주의자인 롤랑 바르트에 대한 강좌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도는 이 강좌를 위하여 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완전히 사람이 없는 산으로 들어왔는데 모기가 조금 덜합니다. 여기는 예도가 특정한 지역을 찾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마침내 롤랑 바르트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문학과 철학의 체계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는데, 예도가 하면 다르겠죠, 여러분. 롤랑 바르트를 철학자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기 구조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예도가 다 다루었는데, 지금까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그 다음에 또 들레즈, 그 다음에 락강, 이런 철학자들을 시리즈별로 최소한 10개 이상씩 다 해놨는데, 오늘부터 롤랑 바르트, 제가 볼 때 철학자라고 보기보다는 문학가, 표현하기가 상당히 그런데요. 어쨌든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문학가에 대하여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예도 TV 꼭 사랑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의 고정 강좌의 가치를 아시고, 그죠?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정말 이런 강좌는 정말 예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바르트는 1915년에 태어났어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나서 80년대에 꼴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로 지내면서 말년에 세탁소 트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기까지 정말 다채로운 삶을 살았던 문학가이자 철학자, 문학자, 기호학자, 그 다음에 취향이 다양한 그러한 문화 해석자, 그 다음에 소시르와 그레마스, 기호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이론을 문화 해석에 적용시켜서 다양한 주제들을 자기의 작품으로 소화해낸, 그리고 이전 작품과 이후 작품은 전혀 연속성이 없는 정말 카멜레온과 같이 망각을 잘하는 문학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 폐가 약해서 여러분, 그는 요양원에도 두세 번씩 옮겨 다니면서, 그죠?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요양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41년도부터 45년도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세계적인 기호학자, 언어학자 그레마스를 또 만난다고, 이집트에서.
그 이후에 또 그의 작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는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소시르의 언어학을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 기호론을 창조해낸 그러한 사유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시르와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까지도 포섭하면서 초기에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데, 그게 바로 그가 1957년도에 출간한 미톨로지라고 하는 그게 뭐죠? 신화학이라고 번역했는데, 신화. 거기에서 예도가 이제 이런 작품들을 다 세밀하게 고찰해 나가겠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그런 바르트의 사상 세계를 이야기하는 자리라서,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특히 프랑스 문화에서 나타나는 문화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게 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뭔가 사람들이 거기에 진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뭔가 윤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지배문화에 의하여, 그게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를 끝까지 비판한 게 또 그 롤랑 바르트인데, 그들의 문화에 의하여 각인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레슬링과 권투의 차이, 스포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문화적 체계 안에서 나타나는 포도주, 이런 것들에게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화적 체계들이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의 함정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풀어나가는데 소시르의 기호론을 적용시킨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 뼛속까지. 그래서 요 부분은 초기에 바르트는 사르트르와도 상당히 친화적이었고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막스주의자였거든. 그래서 뼛속까지 그 시대에 40년대, 50년대 그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던 문학가가 누가 있겠어? 거부해도 막스주의자고, 그죠? 어쨌든 초기에는 그런 길을 가게 됐어. 그러니까 학교 교수도 못 된 거야. 그리고 고등사범학교, 그 다음에 또 교직을 잡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폐병 때문에 그거를, 그죠, 여러분, 그만두게 된다고. 교직 생활을 못 하잖아. 규칙적으로 학교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45년도에 이제 여러 요양소를 다니다가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국립과학연구원 거기서 또 2년을, 그죠? 학자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전혀 유명하지 않았어요.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50년대에 작품을 발표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글쓰기의 영도예요. 이데올로기, 모든 글쓰기, 에크리티어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라는, 그죠?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글쓰기에서 우리는 영도의 글쓰기, 그러니까 글쓰기를 또다시 글쓰기에 대한 치료적인 그러한 작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르크스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도의 글쓰기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50년대에 또 유명한 작품이 신화학이야. 57년도에 이때 계속해서 마르크스주의적이고 기호적인 그런 것들을 또 썼고요. 그 다음에 67년도인가 67년도에는 또 패션에 대하여 옷 있죠. 옷 패션의 체계. 그러니까 패션이 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서도 또 이데올로기적 비평이 나타나. 그래서 모드의 체계, 시스템드 모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 되면서는 아주 성숙한 구조주의에 대한 그러한 자기 자신만의 기호학적 입장을 여러 가지 작품들에 그죠 대비시킨 그러한 학자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작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Z라고 하는 작품, 발자크의 작품을 그 다음에 기호학적 관점에서, 물론 이 기호학은요, 예도가 이제 바르트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해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밝히겠는데, 여기에서도 소시르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후기 구조주의자가 되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그런 기호학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이때 이 시기쯤에 또 다양한 그죠 기호에 대한 그런 작품들을 펼치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기행하면서 작품을 하나 쓰는데요. 그게 바로 렁피흐 대 시니어, 그러니까 기호의 제국이라는 작품. 이건 일본 기행기야. 이런 작품을 또 쓰고, 그 다음에 60, 70년대 초반에 엘레몽 드 세미올로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기호학의 번역을 하자면 요소인데, 기호학 요강 정도, 기호학의 요소들을 다루는 그런, 그러니까 요강이겠죠.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작품도 발표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기까지도 구조주의죠.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인 것들은 갖고 가긴 하지만은 이제 점점 자기 방식만의 문화적인 그러한 해석자로서, 문화 해석자로서, 그 다음에 문학 기호학자, 문학 언어학자, 뭐 별게 다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 비평을 할 때 니체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리다, 푸코, 둘리즈만큼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니체의 전공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7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 유명한 르플레지얼 디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작품도 출간하게 되는 거야. 텍스트의 즐거움, 뭐 이런 작품. 여기에서 이제 저자는 죽었다. 그 다음에 또 저자보다는 독자의 글을 읽어가는 독자가 글쓰기를 새롭게 제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자에게 권위를 주고, 그 다음에 저자를 연구하기보다는 텍스트 자체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철학의 체계에서 보면 독일의 하이데거 제자였던, 독일의 철학적 해석학자였던 가다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있어. 그래서 예도가 바르트의 강좌를 해 나가다가요, 여러분들에게
바르트 대 가다머, 저자는 죽었는가, 뭐 이런 아주 창조적인 제목으로 강좌를 또 여러분들에게 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60년대에는 또 정신분석학에 대한 입장에서 프랑스의 선배 문학가였던 라신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또 써내게 되죠. 그게 아주 그는 아주 독특한 거죠. 독특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문화 해석자로서 그렇게 취향이 다양한 그런 철학자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다라. 그리고 75년도에는 자서전, 오토비오그라피에 대한 작품인데, 이거는 또 그냥 자서전이 또 아니야. 이게 바르트를 통한 바르트, 홀롱바흐트, 바흐 홀롱바흐트예요. 그 원어 제목은.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르트를 통한 바르트인데, 바르트가 쓴 바르트, 롤랑 바르트가 쓴 롤랑 바르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은 바르트를 통한 바르트라고. 이게 이제 또 그 자서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자가 쓴 소설이다. 또 이렇게 해서 자서전의 역사성보다는 소설의 장르와 연결시켜서 자서전을 새롭게 보는 그런 지평을 열었던 작품이 또 이런 거야. 그리고 76년도에 바르트가 이제 마침내 그 유명한 꼴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이거는 뭐 대학 교수 이상이죠. 프랑스의 국가 지성인으로서 대립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르트가 유명해진 것은 소르본느 대학교 교수였던 65년도인가에 여러분 65년도인가에 레이몽 삐까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 그가 이제 신비평인가 아니면은 신협잡인가 이러면서 바르트를 까면서,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바르트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때 그 삐카르 교수의 비평 이후에 이제 그는 60년대에 락강, 실제로 활동을 합니다. 락강, 미셸 푸코와도 엄청 친했고, 푸코, 데리다, 이런 자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후기 구조주의자로 불려지게 되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그런데 그의 기호는 단지 언어가 아니라 문화체계의 사물을 가리켜요, 여러분. 사물. 물론 소시르의 언어체계 안에는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기의와 기표의 1대1 대응을 거부하고, 이게 이제 락강도 그랬고 데리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르트도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로서 후기 구조주의자로 가는 게,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결코 1대1로 대응하는 구조,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고, 기의는 언제나 생산된다. 그리고 끊임없는 의미 체계는 그 기표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기표로부터 풀려난 기의를 주장했던 이런 점에서 락강과 데리다와 대비될 수 있는 그런 기호론자였죠. 그런데 이제 문화분석가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니체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역시. 정말 오랜만에 예도가 일주일에 보통 강좌를 한 10개 했는데요.
저번 주에는 3개인가 했어, 3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말라 했겠어. 그죠? 그런데 예도가 강좌를 워낙 많이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1차 자료 강좌를 많이 듣더라고. 그래서 마침내 바르트를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자. 그게 이제 소르본느 예도의 친구인 소르본느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이 공부했던 그죠? 그 학교 교수가 비카흐가 이제 60년대 중반에 바르트를 비판하면서 세계적인 학자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꼴레주드 프랑스에 76년도에 이제 취임하면서 그가 이제 프랑스의 정말 지성인들을 향하여 국민 철학자, 국민 지성인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80년대에 사망하기까지 그죠. 정말 아까운 인물이 교통사고로 죽기까지 한 4, 5년을 꼴레주드 프랑스에 교수를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엄청난 작품을 또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단상 77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사진에 대한 그죠? 이거는 물론 사진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취향으로서 취향이 풍성한 미학 이론가로서 그 사진에 대한 자기 자신이 모아놓은 것을 해석하면서 쓴 게 80년도에 또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레숑브르 클레흐라고 밝은 방, 그러니까 밝게 비치는 방,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 작품을 끝으로 이제 80년대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이제 요 수준은 이제 뭐 다 하는데 이제 예도의 강좌의 특징이 갖고 있는 아무도 예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으로서 바르트를 이제 해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르트의 위대한 점은요, 그가 꼴레주드 프랑스의 다양한 강의록을 모아놓은 곳에서 발표했듯이 지혜는 망각이에요. 우불리야. 우불리. 지혜. 사피엔티아는 망각이야. 이런 것들은 그의 망각 이론이 매우 중요한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잣대가 돼요. 그 이유는 그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도가 그의 작품과 삶을 함께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잖아. 기호론자, 정신분석자, 그 다음에 또 문화해석자, 그 다음에 문학 비평가, 또 역사가, 문화해석자, 뭐 이런 다양한 이름, 언어학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다 붙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의 특징은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모든 경계들을 넘나들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어갔는데 그의 특징은 그전 작품과 이후 작품의 어떤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는 체계를 만드는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니체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주제들을 빨리 망각하고 또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옛것을 잊고 항상 새로운 것으로 취향을 찾아 움직이는 그런 자였어. 그래서 그는 지혜는 망각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망각은 우불리 안에는 그냥 잊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망각이 바로 인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 힘 속에는 다양한 취미 알죠? 미학자예요, 여러분. 그의 다양한 사진, 포도주, 문화체계 속에 있는 음식,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현대 문화가 돌아가는 잡지, 광고,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손을 뻗치면서 문화를 해석했던, 그러나 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칼 마르크스의 어떤 그런 이론과 니체의 문화 비평을 탁월하게 수용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기호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문화를 해체해 나갔던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망각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 그 망각 속에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취향을 자기 자신의 작품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망각의 힘을 받아들여서 실천했던 그런 철학자였다. 그런 문학가였다. 문학 비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원래 아방가르드 문학가로 유명해서 초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전통은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예도가 롤랑 바르트 대 가다머라고 하는 예도 TV에서만 볼 수 있는 강좌도 곧 하나 열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아무리 아방가르드를 외치고 새로운 문학의 어떤 세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고전은 고전이에요. 그 역시 말기로 가면서 발자크와 라신으로 돌아갔고, 프루스트, 특히 프루스트를 좋아했어. 프루스트는 위대한 거죠. 정말 그 작품 안에 시간의 정신 분석학이 들어있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작품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역시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50년대에 미슐레에 대한 미슐레라고 하는 역사가 이런 프랑스에서 고전학자들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가. 에스제트도 발자크에 대한 분석이고, 라신의 쉬르 라신이라고 하는 허신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도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작품을 제기했는데, 곳곳에서 그는 이제 후기로 가면서 점점 프랑스 고전주의로 돌아가. 프랑스 전통, 문학 전통으로 돌아가서 문학의 대가들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모랑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기호론의 독특한, 언어학의 독특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텍스트 자체로 눈을 돌려야 된다. 텍스트 자체. 그러니까 저자가 글을 썼어. 그러면 독자가 글을 쓴 걸 읽으면서 다시 쓰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저자를 연구하는 쪽으로 맞추어진 문학의 세계의 철퇴를 내리면서 독자와 텍스트 자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저자의 죽음을 선언했다. 가다모도 이쪽으로 가죠. 요 두 주제를 뽑아서 예도가 강의를 열 건데, 그래서 텍스트의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독자가 누릴 수 있는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의 읽기가 다시 저자의 글쓰기를 다시 텍스트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이고, 그리고 텍스트를 읽는 거는 쾌락이야, 즐거움이야.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또한 롤랑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의 작품 세계는 뭐죠? 저자의 죽음과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텍스트는 정말 그 안에서 다양한 또 다른 창조적 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텍스트의 직조를 주장하면서 1차 지시체의 의미는 또다시 2차 지시체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독자가 또 다른 그 기호의 2차 지시체의 다양한 의미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연구해야 되고 독자가 그걸 읽으면서 그 텍스트는 또다시 그 기의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자는 죽고 이제 우리 독자는 텍스트 자체와 관계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일의 철학적 해석학자였던 어떻게 보면 가다머가 조금 뒷사람이긴 한데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야. 진리와 방법이 60년대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서로 교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연관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한 것들이, 그게 언어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다. 이게 소시르의 명제인데, 요것을 롤랑 바르트의 명제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문화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다. 사물들의 차이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이 문화 체계 속에서 어떻게, 그죠? 사물들이, 그 개별적 사물들이 관계망 안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며 그 차이를 만들어낼 때, 그 당시에 19세기 중후반에 프랑스의 부르주아 사회를 바라보면서 롤랑 바르트는, 그죠? 그러한 그들의 문제점, 심지어 신화학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신이 죽었다. 이제 니체로부터 출발하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이 현대 시대에는 신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갔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 여기서 이제 막스주의적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자본이야. 그래, 이때부터 부르주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8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19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20세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신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 이성과 자본의 힘을 다 갖고 있는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문화의 주인으로서, 여기서 니체 냄새가 나는 거야. 문화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체계 속에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서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기존 질서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창조해 나가는지, 이 이데올로기 분석, 이런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런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주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다가 이제 독자들은 그러겠죠. 이제 바르트가 무슨 책을 낼까? 이러면서 이 신화론을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런 작품을 딱 기대했는데, 뭐야? 패션과 관계된 모드의 체계, 시스템드 모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그 뒤에 내는 거야. 그리고 또 뭐 기다리면 또 다른 작품, 막 주제가 딱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뭔가 세웠으면 빨리 있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취향의 다양성을 가진 망각이 바로 그죠? 사피엔티아, 지혜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의 작품의 세계는 이런 방식으로 카멜레온과 같이 변화해 나가는, 거기에 충실했던 그런 후기 구조주의자로 변신해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이게 바로 롤랑 바르트였어. 그리고 예술에도 또 관심이 많아서 그 문화체계 속에서 예술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런데 이제 그 사진에 대한 레숑브허 클레흐, 그러니까 밝은 방을 보면 사진 전문가들이 읽으면 이게 뭐야 이럴 수는 있어. 그러나 문화 해석자로서 이 사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바르트를 통한 바르트가 쓴 바르트 안에는 바르트의 어린 시절부터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타나. 거기에는 그만이 갖고 있는 자서전의 장르는 소설과 같다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적 주장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은 자서전은 가능하다면 사실을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소설의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왜? 그 관점이, 그 기호만이, 쓰여진 자서전적인 특징은 아무리 거리두기를 해도 거기에는 독자가 읽으면서 해석이 들어가고 쓰는 자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에 대한 것들을 쓴다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로서 자기 방식대로 문학 비평을 해나가고 다양한 주제들을 바꾸면서, 그죠? 그런 것들을 변신시켜 나가면서 또 새로운 것 잊어버리고 또다시 글쓰기를 하고 뭔가 또 잡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옮겨가고, 마치 하이데거의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진 자처럼 뭔가 무게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롤랑 바르트는 그런 수준의 또 문학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망각이 지혜로 나타나는데 그 지혜는 취향이 다양하고 그 취향에 대한 해석은 정말 고급스럽고 뭔가 글쓰기에서 탁월한 열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특징은 개념을 유혹하는 거야. 개념을 설정하는 문학가가 아니야. 개념을 설정해서 자기 자신의 비평의 세계를 만든 자가 아니야, 롤랑 바르트. 그러니까 그런 자가 아니라 개념을 유혹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유혹해서 개념을 끌어내서 뭔가 확정하려고 하면 금방 또 사라지는, 그래서 의미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과거의 것을 망각하고 또 다른 취향으로 또 다른 주제로,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지루함이 전혀 없고 너무나 새로운 주제들로서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을 비평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문화의 세계를 이해하는지 일관된 관심이 그거였다라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계를, 우리 20세기를 살아가는 프랑스 문화의 인간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과정에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고 그 이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그의 전체적인 포괄적 관심사였다라는 거. 그죠? 그러나 체계를 만드는 자는 아니었어요. 패션, 스포츠, 음식, 그 다음에 음료, 그 다음에 광고,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대적인 다양한 기호들을 그의 방식만으로, 그죠? 해석한 그러한 망각을 잘하는 문학가. 이전 작품과 이후 작품의 연속성을 찾으려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련된 문체와 그의 세련된 빠져나가기에 개념적 유혹을 통하여 사라지는 글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짐 속의 흔적에는 다양한, 그죠? 그러한 문학적 매력이 숨어 있는 그런 정말 까멜레온과 망각과 다양성과 또 문화의 체계, 그죠? 언어의 체계를 문화의 체계로 바꾸어서 그 속에서 자기만의 독법으로 문화를 텍스트로 읽어냈던 그런 후기 구조주의자였다라. 재밌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르트의 문학 세계를 만들어냈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도는 롤랑 바르트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왜 그가 망각이 지혜인가, 왜 망각이 사피엔티아로 간주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의 기호론과 구조주의는 어떤 점에서 레비스트로스와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와 다른지, 그 다음에 그가 신화라고 말할 때에 그 신화는 왜 마르크스주의적인지,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은 다른 자서전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롤랑 홀렁 바흐트, 바흐 홀렁 바흐트에서 바흐라는 개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스템 디 모드에서 그 패션의 사회학적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의 즐거움이 어떻게 하여 발생되고, 저자가 왜 죽음을 선고하고 모든 독자는 저자가 아닌 저자의 텍스트로 눈을 돌려야 되는지, 그리고 독자의 즐거움 속에, 쾌락 속에는 어떤 글쓰기, 어떤 그만의 읽기를 통한 글쓰기가 들어있는지, 어떤 권리를 저자로부터 빼앗아서 독자에게로 돌려주었는지, 그의 정신분석학적인 분석은 어떤 점에서 독특한지, 그 다음에 그의 예술 세계, 그의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요. 니체처럼 상당히 예술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문화 분석과 문학 비평 체계는 어떤 점에서 미학적 관점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도가 이제 여러분들과, 그죠? 롤랑 바르트의 두 번째 시간부터 파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다행인 건 1시간 내도록 모기가 하나도 없네요. 이제 산에 들어와서 정말 완전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사람은커녕 매미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예도의 존재의 숲인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타자의 건강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아주 긴 시간 우리가, 그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예도TV 사랑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TV에 자발적 수업료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